안녕하세요. 홍기빈 클럽입니다. 요번에 제가 쓴 어나더 경제사 1권, 2권 책 2권이 나왔습니다. 몇 달 전 저희가 홍기빈 클럽 시즌2를 시작하면서 홍기빈 씨 작년에 뭐 하느라 바빴느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책도 쓰고 번역도 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 책 중에 하나죠. 어나더 경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출판사는 10월이고요. 1권, 2권이 먼저 나왔고 3권은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7월 20일인데요. 홍대 입구 근처에서 제가 예스24와 함께 이 북토크를 가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래 보이는 링크, 여기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많이들 와주시고 그날 꼭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막 2권씩 되니까 혹시 어렵고 골치 아픈 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그런 어려운 책을 쓸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책을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뭐 전혀 어려운 책이 아니고 재미난 이야기 책이니까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책 많이 보시고 같이 독서 모임도 가져주시고 또 뭐 재미있으면은 SNS에 사진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독후감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어나더 경제학과. 책 읽으시고 어려운 게 있으면 물어도 보시고 또 궁금하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어나더 경제학과 카페에 와서 또 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모르시는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소상하게 제가 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시태그 어나더 경제사 해서 제가 매일매일 아침 한 번씩 눌러보고 있는데요. 좋은 글 써주시고 좋은 사진 올려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스튜디오로 좀 한번 가보실까요? 일어서시죠. 그러면 1권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1권은 자본주의, 2권은 산업문명, 내년에 출간될 3권은 지구적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1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조금 충격적으로 튀어 보일 수도 있는 명제를 하나 쓰겠습니다. 자본주의는 경제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죠? 자본주의가 그럼 경제가 아니면 그럼 뭐 스포츠냐? 스포츠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그럼 경제란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1권 앞부분에서 구석기 시대, 고대, 그 다음에 중세까지의 인류의 경제 생활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살림살이라고. 경제라고 하는 건요, 원래 뜻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활동인 거예요. 집안살림 같은 겁니다. 경제 그 자체는 무한히 팽창하지도 않고 딱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걸로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요. 경제는 무한히 팽창하지도 않고 그렇게 크게 불어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근데 불어나는 게 특징이잖아요. 자본주의는 경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자본주의를 잠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지식을 살짝 응용하면은 극한이라고 배우셨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산, S세 머리 글자죠. 자산을 화폐 가치의 크기로 나타납니다. 즉 화폐로 표현한 자산 가치의 크기가 무한히 증식하는 그 알고리즘이 자본주의고요. 사람과 사물과 만사만물을 다 이거에 맞도록 배치하는 게 바로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화폐로 표현된 자산 가치를 무한히 증식시키는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부터 중세까지의 경제, 인간의 경제는 이건 원래 살림살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짧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책에 흔히 나오는 뭐 신석기혁명이 시작됐고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요걸 갖다가 제가 2가지를 얘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는 권력과 지배라고, 무한히 팽창하는 권력이라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게 화폐 가치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2개가 어떻게 결합되는가를 갖다가 설명하는 게 이 책의 3분의 2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나름의 긴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국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옛날에 있었던 뭐 신전국가, 도시국가부터 쭉 진화를 해서 한 500년쯤 전에 르네상스 시대 끝난 다음부터 근대국가라고 하는 게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좀 특징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화폐의 기원과 진화 과정에 대해서 이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경제학 교과서에도 순 말도 안 되는 설명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화폐의 기원과 발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한 책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 1권에서 화폐가 옛날부터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설명하는 게 책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과 지배가 그 고대부터 중세까지 어떻게 진화했는가, 국가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화폐가 구석기 시대 때부터 어떻게 진화해서 근대 화폐. 자, 300~400년 전에 영국의 영란은행이 생겨나면서 만들어진 근대 화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는 게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분의 1은요. 이 두 개가 이제 결합을 합니다. 요게 이제 한 300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국가 권력이 중심이 돼가지고 동인도 회사 같은 걸 만들고 무역이라는 명분하에 막 노략질을 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난리를 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즉 자본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유한 의미는 화폐 가치로 표현된 자산의 무한 증식인데 요거가 생겨난 거는 경제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하고 화폐라고 하는 두 개가 결합되면서 생겨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얘기로 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 해적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프랜시스 드레이크라고 하는 해적 들어보셨나요? 16세기에 활동했던 전설적인 해적인데요. 이 해적의 정체가 사실은 준공무원이었다는 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해적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해적단을 풀어서 대서양에다가 남미를 왔다 갔다 하는 스페인 상선들을 갖다가 노략질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이 수익 모델이었습니다. 수익률이 엄청났다고 그래요. 1000%가 넘었고 어떨 때는 프랜시스 드레이크 해적 한 사람이 벌어온 돈이 영국 국가 전체의 한 해 예산보다 더 큰 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본초적인 모습이에요. 유명한 그 페르낭 브로델이라고 하는 프랑스 역사가는 18세기 이전까지의 자본주의는 생산하고 무관하고 생산하는 자본주의는 가출한 자본주의다, 집 나간 자본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책이 끝날 때쯤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18세기까지는 해적질을 하고 식민지 만들면서 돈 벌던 자본주의가 이제 눈을 인간의 경제 활동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몇천 년 동안 지배 권력이 거의 손을 대지 않았던 이 생산과 소비라는 영역까지 자본주의가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18세기 끝무렵에 벌어진 이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자본주의는 이제부터 경제로 전면적으로 들어오고 인간의 경제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세기에 자본주의가 인간의 경제생활에까지 침투한 결과 이거에 맞춰가지고 인간도 상품이 되고 자연도 상품이 되고 사회도 상품이 되고 그래서 이른바 거대한 전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완전히 새로운 인간 사회의 모습이 있는데 저는 그걸 산업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산업문명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의 이야기가 2권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문명의 변화와 미래를 내다본 위대한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칼 막스라든가 조셉 슌페터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말이 맞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산업문명은 흘러왔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너무 그분들이 일찍 태어나셔서 그런 건데 그분들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이 산업문명의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21세기가 돼서 지금 보니까 산업문명이 굴러가는 건 그렇게 단순하게 뭐 자본주의에서 산업문명이 굴러가고 이러는 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게 밝혀졌고 그게 얼마나 복잡한 드라마가 되는지를 제가 2권에서 설명해 놨는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가 막 엇갈리면서 산업문명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는 기술이라는 문제예요. 기술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산업혁명이 벌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바뀌어왔고 지금 또 AI다 뭐다 그래서 더 빨리 바뀌고 있죠. 그런데 기술 변화에 의해서 바로 산업문명이 만들어지느냐? 아니에요. 기술 변화가 벌어지게 되면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사회 세력이 있고요. 여기에 저항하는 사회 세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회 세력이 기술하고 서로 밀고 땡기고 막 싸움박질을 벌입니다. 저는 이 2권에서 뭘 좀 강조하고 싶었냐면은 제도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봐야 된다.
자, 기술 변화하고 사회 세력하고 막 서로 이렇게 싸우다 보면요, 사회가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봐야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그 합의를 본 형태가 바로 제도로 굳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기술의 끊임없는 변화하고 사회 세력의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하고 이게 막 부닥치면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진화하는 과정, 요걸로 산업문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권의 얘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권 제일 앞부분에 나온 얘기인데, 여러분 그 붉은 깃발법이라고 악명 높은 법이 하나 있죠. 1860년대에 영국에서 있었던 법인데, 자동차가 지나가면은 마차라든가 말이 놀라지 않게 시속 5km를 일단 넘으면 안 되고, 자동차보다 한 10m 앞에서 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휘두르면서 따르릉 따르릉 지나갑니다, 뭐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고, 이런 지독한 규제를 만든 우스꽝스러운 법이다라는,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1860년대 시점에서는 결코 그런 우스꽝스러운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술 조건과 그 당시의 사회 세력과 그 당시 도로라고 하는 제도 세 가지를 맞춰보면은 1860년대는 굉장히 합리적인 법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 30년이 지나서 1890년대가 되면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역동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게 산업문명이에요. 북유럽 신화에 보면은 인간뿐만 아니라 신들의 운명도 다 세 사람의 할머니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나와요. 이게 운명의 여신들이라고 그러는데, 셰익스피어 맥베스에 나오는 그 세 명의 마녀가 바로 깁니다. 이 세 명의 마녀가 어떻게 하냐면은 각자 끈을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밧줄을 꼬아요. 이걸 바로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말인즉슨 운명이라고 한 거는 어느 하나의 논리로 되지 않고 이 세 가지의 가닥이 복잡하게 꼬이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또 아무도 거기서 빗나갈 수 없다라고 한 얘기를 담고 있는데, 저는 이 책에서 지난 200년 동안의 산업문명의 전개라고 하는 게 이것처럼 기술과 사회세력과 제도가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만드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이 책은 학술서적도 아니고 남녀노소 다 그냥 이게 파적거리로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그 이론적인 틀이 좀 있긴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사도 빅 히스토리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진화라고 하는 것하고 역사라고 하는 것의 장벽도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빅뱅 이후에 벌어진 물리적 과정, 화학적 과정, 지구적 과정이 나타나는 과정까지 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빅 히스토리의 관점에서, 즉 진화사의 관점에서 경제사를 이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경제사 책에는 맨날 나오는 얘기들인데 여기 전혀 안 나오는 얘기들도 많고, 다른 경제사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는 뭐 14세기 흑사병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마법사들이 무슨 흑마술을 했던 얘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여기 중요하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책은 왜 딴 책에 없는 얘기를 집어넣고 딴 책에 다 나와오는 얘기를 다 빼버렸을까요? 빅 히스토리는요, 138억 년 전에 있었던 빅뱅부터 지금까지를요, 그냥 밋밋하게 서술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과정들의 누적입니다. 자, 빅뱅이 벌어진 다음에 시간과 공간이 나타나면서 물리적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90개가 넘는 원소들이 생겨나면서 그 위에 화학적 과정이 생겨나고요. 그 과정에서 태양계가 생겨나고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겨나면서 지구의 순환 시스템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지구에서 생명체가 나타나서 생명의 진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죠. 생명이 쭉 진화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인간 등 의식을 가진 생명체가 나타나면서 의식, 문화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과정이 중첩되고 누적되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는 게 빅히스토리의 관점이고, 이것들끼리 서로 엉켜요. 위에 게 아래 거에 영향을 주고 아래 게 위에 거에 또 영향을 주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뒤엉킵니다. 이래서 누적하고 누적된 과정들끼리 뒤엉킴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핵심어가 제 생각에는 빅히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본주의의 문명사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5,000년 전일지 1만 년 전일지 그건 아무도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때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하고 조직 국가를 만들고 사회를 건설해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의 경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국가하고 화폐가 결합을 하면서 자본주의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가 진행되다가 인간의 경제 생활까지 지배하게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제가 2권에서 설명한 산업문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산업문명은요, 이렇게 인간의 조직국가와 그 복합사회,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 과정, 그 다음에 산업문명, 이게 한 지금부터 500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또 뒤엉킵니다. 산업문명 때문에 자본주의가 바뀌고 자본주의 때문에 산업문명이 바뀌다가 드디어 지금부터 70년쯤 전에, 아니 보다 본격적으로는 40년쯤 전에 인류 역사는 물론이고 지구 전체의 생명체의 진화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구적 시스템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이 책을 재미난 이야기책으로도 읽으셨으면 좋겠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 인류가 어떻게 진화해 갖고 지금 얼마나 결정적이고 이 위험한 순간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북유럽 신화에 할머니 셋이서 이렇게 쭉 밧줄을 꼬아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꼬아 나가다가 한 가닥이라도 가닥이 모자르게 되면요, 거기서 가위를 끊어버립니다. 그 순간 신도 인간도 운명이 다하고 죽어버립니다. 지금 지구적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산업문명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모든 운명의 밧줄이 향 21세기에 그냥 끝장이 나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3권은 지구적 시스템입니다. 내년 초에 나오는데요. 저는 3권이 이번 어나더 경제사를 쓴 활용 점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3권에 있는데 3권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1권, 2권을 먼저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냈습니다. 먼저 1권, 2권 즐겁게 봐주십시오. 자, 못다한 이야기들 7월 20일 홍대 입구 근처 저희 북토크에서 마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날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